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산 공격 헬기 LAH가 미친 성능을 갖춘 미사일을 탑재한다는 소식에 북한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강력한 전차부대를 격퇴할 독침 미사일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심지어 표적을 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교란 작전에도 능해 이를 당해낼 무기가 없어 주변국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에어버스, IAI에서도 미래형 무기라며 국산 공격 헬기에 대해 손을 내밀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군이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한 예멘 후티 반군과의 첫 교전에서 헬기들이 제대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X를 통해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한 예멘 후티 반군을 군사적 대응으로 격퇴했다고 밝혔는데요.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달 31일 오전 6시쯤 홍해를 지나던 컨테이너선 머스크 항저우호로부터 후티 반군 고속단정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긴급 구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미국은 즉시 항공모함 아이젠하워, 구축함 그레이블리오에 있던 헬기를 출격시켜 후티 반군의 고속단정 여러 척을 격퇴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반군의 선박이 구두 경고를 한 헬기를 향해 발포에 맞대응했다며 4척의 반군 선박 중 3척은 침몰시켰고 나머지 1척은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명분하에 가자지구 전쟁 발발 뒤 최소 23차례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해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교전과 관련해 후티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한국에도 기대되는 헬기가 있어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작년 말 KAI는 중동 최대 에어쇼인 두바이 에어쇼에서 국산 헬기 수리온 및 소형 무장 헬기 LAH 등 주력 기종을 선보이며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의 눈길을 한눈에 사로잡았습니다. 실제로 KAI의 부스가 많은 방문객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잃었는데 이유는 바로 KAI가 이번에 해외 에어쇼에서 국산 헬기 수리온과 LAH 실물기를 처음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력화 10주년을 맞은 수리온은 250여 대가 생산돼 육군, 해병대에서 쓰이고 있으며 군사 외에도 경찰, 해경, 소방, 산림 등 다양한 파생 헬기로도 운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서 수리온과 LAH가 고난도 및 특수 기동을 선보이자 이를 직접 지켜본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순간을 만든 KAI는 이번 에어쇼 기간에 UAE를 비롯한 중동, 아프리카 정부 고위 관계자, 군 수뇌부와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기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현재 국산 항공기가 제2의 중동 붐을 이끄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증폭되고 있으며 수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 국내에서 LAH는 육군 주력 헬기로 자리 잡은 수리온의 계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말부터 전력화될 LAH는 수리온보다 크기는 작지만 무장 능력과 네트워크전 능력, 생존성에서 진보한 성능을 갖춘 헬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KAI는 방사청과 1조 4,054억 원 규모의 우리 육군의 LAH 2차 양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KAI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LAH 항공기와 기술 교범, 후속 기술 지원 등 통합체계 지원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계약 금액은 KAI의 작년 매출의 절반에 해당해 역대급 규모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KAI는 작년 말 처음 방사청과 LAH 1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양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년 말 초도 납품을 목표로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계약을 맺은 2차 물량은 2025년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납품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KAI는 LAH 최초 양산에 이어 2차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됐습니다. LAH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두 번째 국산 헬기로 500MD 토우와 AH-1S 공격 헬기를 대체할 전력으로 육군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 군의 항공 타격 작전 및 공중 강습 업무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공격형 헬기인 LAH에는 최신 항전 장비와 무장 사격 통제 장비가 탑재됐고 조종 편의성과 생존성이 강화된 게 특징입니다. KAI에 따르면 1032마력의 고출력 터보샤프트 쌍발 엔진이 장착돼 최대 시속 약 243km로 비행할 수 있고 항속거리는 410km로 한 번 임무에 투입되면 2시간 20분이나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자 중심의 항전 체계도 특징인데 LAH에는 정밀 항법 장비와 항제밍 장치가 탑재됐고 동체 위의 메인 로터와 꼬리 부분의 보조 로터가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합니다. 여기에 더해 조종사 헬멧의 통합 헬멧 시연 장치와 표적 획득 지시 장치가 장착돼 정교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임무 수행력을 높였습니다. 이렇듯 KAI는 이번에 2차 양산 계약 체결을 통해 LAH 플랫폼을 기반으로 특수작전 공격 헬기, 지휘 통제 헬기 같은 다양한 파생형 헬기를 개발해 해외 시장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린다는 방침인데요. 그리고 최근 외신에서도 KAI가 독자 개발한 LAH가 앞으로 7년 안에 육군 주력 무장 헬리콥터로 배치될 거라고 조명하면서 벌써부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영국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는 방사청이 육군의 기존 회전의 전투기를 KAI의 LAH로 교체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LAH에 대해 미래 전투 요건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과 능력을 갖췄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렇듯 LAH에 대해 벌써부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LAH가 각종 무기 체계를 활용한 지상 및 공중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데 특화됐기 때문입니다. LAH에는 20터렛형 기관총과 공대지 미사일, 무유도 로켓 등을 무장할 수 있으며 레이더 경보 수신기, 미사일 경보 수신기 등 첨단 방어 시스템을 장착해 항공기의 생존 능력이 강화됐습니다. 특히나 하늘의 검이란 뜻을 지닌 국산 천검 공대지 미사일이 LAH에 탑재될 예정이라 벌써부터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29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LAH 공대지 미사일 첫 양산 계획이 의결돼 사상 최초로 천검 미사일 양산이 본격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LAH에 탑재되는 공대지 미사일 천검은 국내에서 처음 만든 공대지 미사일로 기존 미사일의 한계와 단점을 개선한 게 특징입니다. 기존 AH-1S나 500MD 공격 헬기에 장착된 토호 미사일은 사거리가 4km로 미사일이 명중할 때까지 헬기는 조준경으로 표적을 조준해야 했지만 천검은 이런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천검은 LAH에선 기체 양측에 2발씩 탑재되며 사거리는 8km, 관통력은 미국산 헬파이어 대전 차미사일과 유사한 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질 만큼 엄청납니다. 실제로 이런 기능과 성능 덕분에 LAH는 산 뒤에서도 중장갑을 갖춘 적 기갑 차량을 천검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으며 무인기나 지상부대에서 표적 정보를 받으면 표적이 보이지 않아도 미사일을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체계입니다. 심지어 열영상과 광학 시스템을 통해 천검 미사일이 표적에 접근하면 할수록 표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 명중률이 역대급으로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천검이 헬파이어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으며 대전 차미사일의 사거리가 크게 증가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부합해 다른 국가에서 엄청나게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LAH는 에어버스와 IAI에서 부품을 공급받는 등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상승하며 경쟁력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작년 8월 에어버스 헬리콥터와 LAH 300대 규모 생산 물량에 대한 통합 발주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LAH 양산, KUH 파생형 생산을 위한 부품 발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LAH 등 다양한 회전익 사업 분야의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KAI와 에어버스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2006년 KUH 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헬리콥터 프로그램을 함께 성공적으로 개발해 온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매튜 루보 에어버스 사업부문장은 미래 사업에서도 K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함께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고성능 플랫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KAI가 세계 회전익 시장 점유율 1위인 에어버스와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양산 사업뿐 아니라 파생형과 신규 개발 등 회전익전 사업 부분까지 협력을 확대한 만큼 LAH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뿐 아니라 LAH의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의 항제밍 시스템 ADA 시스템이 장착될 것으로 보이면서 전파 방해가 완전히 차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작년에 서울에서 열린 ADX 2023 전시회에 참가한 IAI는 당시 KAI와 LAH 2단계 생산을 위한 GPS 항제밍 체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DA 시스템은 AH의 광범위한 위성 항법 시스템을 보호하는데 이번 계약을 통해 IAI는
LAH 플랫폼에 여러 방향에서 발생하는 전파 방해를 상쇄하는 GPS 항제밍 체계를 제공하게 됩니다. GPS 항제밍 체계는 유도탄뿐 아니라 공중, 지상, 해상 플랫폼의 기존 항법 솔루션에도 쉽게 통합될 수 있는데요. KAI에 따르면 ADA 시스템의 체계의 통합은 함대 항공기의 작전 지속성을 보장하며 전파 공격 시에도 위성 항법 시스템에 기반한 항공전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에 더해 유도탄과 함께 공중, 지상, 해상 플랫폼에서 기존 항법 솔루션과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어 이미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계약이 주목되고 있는 건 IAI가 지난 20년 이상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맞춰 최첨단 GPS 항제밍 솔루션을 공급해온 독보적인 업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IAI의 시스템 성능은 다중전파 방해 공격이 포함된 다른 여러 국가 고객들의 복합적인 작전 시나리오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IAI에서도 KAI와의 협력을 엄청나게 반기는 분위기로 실제로 보아즈 레비 IAI CEO는 LAH 2단계 생산을 위해 GPS 항제밍 체계를 공급하게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보아 앞으로도 KAI와 IAI가 추가로 협력할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모로 LAH의 수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해상 부유식 활주로로 건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마치 항공모함과 같이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활주로가 있는 것. 인데요, 만약 이 기술이 이어도 독도 경렬 비열도 등으로 확산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계 최초로 부산에 해상 부유식 국제공항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한국 제2의 도시 부산광역시에 해상 부유식 신공항을 건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총 13조 7천억 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초의 해상 국제공항이 지어질지 주목됩니다. 방콕 포스트는 해당 공항 계획은 기본 계획 수립 환경 영향평가 등 필수 절차를 거쳐 2035년에 완공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BTS 부산 공연에 도시마비된 상황. BTS 부산 공연에만 6만 2천여 명이 몰리면서 부산 도시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숙박료가 수백만 원대로 폭등을 기록할 뿐 아니라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몰리면서 도시가 마치 올림픽 기간 때 이상의 대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에 국제 등록 엑스포가 개최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의 항공 수요가 부산으로 몰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엑스포가 개최 선정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산의 새로운 공항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추진이 급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건설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해상 부유식 국제공항을 전 세계 최초로 짓기로 하면서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 이전까지 건설이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첫 번째, 일본에서 중단된 사업 한국이 추진. 현재 유엔에서는 2030년 부산 엑스포에 맞추어서 세계 최초의 해상 부유식 도시를 부산 앞바다에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수하게 유엔의 펀딩으로 자금 투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도시계획으로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유엔 측에서는 부산 엑스포를 통해서 전 세계의 기후변화를 비롯한 세계적인 해수면 상승에 관한 이슈를 홍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공항까지 물 위에 떠있는 공항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전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상 부유식 활주로는 이미 일본에서 시도된 바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들 대부분이 해수면을 매립해 만든 시가지가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네다 공항,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 역시 해수면을 매립해 만든 공항인데 해수면 상승과 태풍이 닥치게 된다면 고스란히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리게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고안해낸 것은 해상공항 메가 플로트라는 시설로서 1975년 오기나와 해양박람회 81년 해상도시 포트 아일랜드 등에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 메가플로트 활주로의 장점은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진 저항성과 대지 액상화 우려가 없고 건설 기간이 매우 짧아 건설 비가 경감될 뿐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각종 경제난 등으로 사업과 개발이 중단된 상황 속에서 부산에서 해상도시 개발과 함께 3공항이 재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메가플로트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세계 메가플로트 시장을 석권하려 하였으나 의문이 중단된
된 상황으로 한국이 세계 메가플로트 시장을 석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 세계 해상 도시들 대부분은 이제 해수면 상승과 급격한 기후변화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해상도시 구조물 구화 필요성이 대두되면 앞으로 해상도시 구조물 건설 시장의 규모가 매우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구조물을 만들 나라가 머잔된다는 점입니다. 한국. 이번 부산 엑스포를 통해서 해상도시 구조물 건설 시장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면 향후 세계 대도시 건설 시장에서 막대한 부를 끌어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는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상의 항공모함. 놀라운 점은 이 해상 부유식 활주로는 마치 항공모함처럼 이곳저곳으로 옮기기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항공모함과 같이 빠른 속도로의 동성은 갖기 어렵겠지만 대규모 공군병력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항공모함의 기능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활주로 구조물을 독도 이어도 경렬비도 등의 이동 배치시킬 수 있게 된다면 한국 전국토의 요새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북한, 이나 중국인민해방군의 주요 미사일 타겟트가 한국의 주요 공군 활주로 방향으로 타켓트가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향후 한중 간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한국 의공군 기지들이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해상 활주로 기지들의 경우에는 수시로 이동 배치가 가능해서 적의 타겟트에서부터 쉽게 벗어나기 좋을 뿐 아니라 중국과는 다르게 해안선의 굴곡이 복잡한 대한민국의 해안선과 도서지역 곳곳에 배치를 하기 용이해서 적의 표적으로부터 쉽게 찾기 어려운 전국토의 요새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독도나 경렬, 비열도 같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사람이 살기 어려우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 위치한 우리국 토도서 지역에 이 같은 해상활주로가 배치된다면 한국의 안보 수준은 크게 격상될 겁니다. 세 번째, 부산신항 수심 23m 괴물 항만 탄생. 이러한 부산 지역 내 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싱가포르와 유사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항구인 로테르담항 과동급의 사실상 쇄빙선이나 항공모함을 포함한 현존하는 모든 배 수용에 제약이 없는 항만이 건설됩니다. 부산항의 경쟁 항만들의 스펙 온 중국 상하이는 깊이 18m 수준이고 홍공은 17m, 싱가포르는 16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인천항은 수심이 12m에 불과한 것과 대비하면 거의 2배 수준의 깊이를 자랑하는데요. 이 항만이 가덕도 신공함과 함께 완공이 이루어지면 부산항은 싱가포르 와 유사한 입지의 국제 물류금융의 힙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향후 러시아의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서 러시아 동부 연안항 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항만의 리더 역할을 하는 항만이 바로 부산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30 부산 국제 엑스포 유치의 경쟁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쟁. 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은 당초 2022년 11월경 방한을 하기로 하였으나 방한을 취소할 뿐 아니라 사우디 네음시티 개발에 한국 기업들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건설 기업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냐는 공포감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건설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오펙 회원국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를 받고 사는 주요 나라들, 특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030 엑스포에서 부산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원하기로 발표하면서 2030 부산 엑스포 개최가 또 불투명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부산을 지지하기로 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 유엔의 직접적인 투자까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교육계의 다보스 포럼, ASU 플러스 GSV 서미트 행사가 부산에 개최되고 또 IBM의 대형 투자 르노, 자동차 그룹 등 국제기업들의 부산으로의 투자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미 부산은 국제자본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석유와 천연가스 감산을 주도하면서 현재 전 세계적인 아젠다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세계평화와는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세계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등의 아젠다를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부산이 최적합 엑스포 개최지로 알맞고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산 국제 엑스포 유치가 이뤄지게 되면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인구 1000만 명 규모의 서울 수도권 다음가는 초거대 메가폴리스 시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한국의 국제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어 지는 가운데 메가플로드 공법으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 부산 진해신항만 사업 그리고
유엔에서 추진하는 국제 부유식 해상 도시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인 액화천 연가스 LNG 운반선 시장에 중국 조선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은 한국 조선업계가 감점을 보이지만 중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GTT의 지원을 받아 한국 조선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초대형 LNG 운반선 진출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최근 LNG 운반선 관련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위 사업자가 기존 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후발주자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선업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6천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러시아 리스크와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며 오히려 이번 계약 해지가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유럽 지역 선주와 6,495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2척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해지 사유로는 선주 측 계약 조건 미이행에 따른 계약 무효를 들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올해 7월 체결된 것으로 당시 환율은 한 달러에 1,312원이었습니다. 계약이 선주사 사정으로 3개월 만에 무산된 것은 다소 드문 사례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해당 업체가 노르웨이 ADS 마리타임 홀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바이오 캐피탈 소유의 멕시코 퍼시픽이 추진하는 북미 LNG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선박을 발주하려 했으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조선의 LNG 운반선 계약 해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대우조선은 올해 5월과 7월 러시아발 LNG 운반선 총 2척에 대해 계약 해지를 동보한 바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선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해당 선박들은 얼음을 깨는 쇄빙 기능이 있는 LNG 운반선인데다 건조가 진행 중이었기에 악섬 재고가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극을 두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도 관심을 보이면서 쇄빙선은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계약 해지의 경우 러시아발 수주건과는 전혀 다른 건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해지한 계약건은 쇄빙선이 아닌 일반 LNG 운반선인데다 건조는커녕 설계도 들어가지 않아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해지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LNG 운반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도크 선박 건조 공간가 2026년 말까지 거의 꽉 찼던 와중에 2척을 건조할 여유 공간이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17만 4천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16.7% 증가하며 이달 7일 기준 2억 4,5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한국조선해양이 기존 LNG 운반선 계약을 해지하고 선가를 높여 재계약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1월 라이베리아 선사와 1,989억 원에 계약했던 LNG 운반선 한 척을 오세아니아 선사와 3,141억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같은 라이베리아 선사로부터 4,207억 원에 수주했던 LNG 운반선 2척도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6,282억 원에 재수주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조선해양의 총 수주 금액은 6,196억 원에서 9,423억 원으로 3,227억 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삼성중공업과 러시아가 체결한 계약도 연내 해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삼성중공업의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러시아 리스크를 해소하고 내년 실적 개선세를 굳히는 게 낫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쇄빙 LNG 운반선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계약 해지는 연말 전에 단행될 전망입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수주로 남아있는 러시아 계약 물량은 20척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인도를 마친 선박은 4척이고 생산하고 있는 선박은 3척입니다. 수주 및 설계 단계에 있는 선박은 17척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지베즈다 조선소와 설비 공급 계약을 맺고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 아크틱 LNG 이 프로젝트에 투입될 쇄빙 LNG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 노바텍이 지베즈다 조선소의 쇄빙 LNG 운반선을 발주하고 지베즈다의 기술 파트너인 삼성중공업이 재수주하는 방식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지베즈다 조선소와
1조 7,800억 원 규모의 쇠빙 LNG 운반선 5척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조 8,100억 원, 2조 500억 원의 블록, 기자재,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에서 제작한 선박 블록과 부품, 자재 등을 지배지다 조선소로 가져가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러시아의 대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며 수주 및 설계 단계인 17척은 발주처와 진행 방향에 대해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선박 건조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조선업체들이 러시아로 수출하는 선박, 해양 시스템 장비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전략 물자 57개 품목에 포함되면서 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수출 승인 지연으로 현지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선박 건조 지연으로 조선업체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출 승인이 미뤄진 탓에 보관 기간이 길어져 국내에 보관 중인 자재에 녹이 쓰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조립을 마친 선박이 수출허가 품목인 선박용 페인트를 들여오지 못해서 선박 도장 작업이 늦어져 완성된 배를 바다에 띄우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올해까지 삼성중공업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러시아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올해 예상 영업손실은 4,3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2023년부터는 1,400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할 전망으로 오는 2024년엔 3,800억 원의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러시아와의 계약이 해소되면 그만큼 선박 생산을 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선박 건조를 맡긴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의 GTT가 중국 조선사들에게 기술 면허를 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는 낮습니다. 선주들은 중국 조선소에 배를 맡기면서도 핵심 부품 등은 한국산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저장 기지를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습니다. 중국 국영 중국해양석 유총공사 CNOOC의 LNG 저장 기지는 지난달 26일 카타르에서 온 LNG 수송 선박을 맞으면서 첫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 공산당 20기 전국 대표 대회를 앞두고 인프라 건설에 있어 신기록을 세우는 중대한 프로젝트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쉬빈장수 CNOOC 부서기 부총재는 LNG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청점 녹색 에너지라며 이곳은 LNG 저장, 유통 인프라, 수송 등 기능뿐 아니라 냉난밤 에너지 발전, 수소 추출 등 기능을 갖춘 녹색 청정 에너지 허브라고 설명했습니다. CNOOC는 130억이 만약 2조 6,200억 원을 투자해 현재 1기 프로젝트 가운데 22만 KL급의 저장 탱크 4기를 최근 완공했고 27만 KL급 6기를 내년에 추가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설립 계획을 세웠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장 탱크가 한국에 있는 20만 KL급이었는데 중국은 무조건 한국보다 큰 규모가 필요하다면서 기지의 규모를 22만 KL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기지를 완공하는 사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7년 강원도 삼척에 있는 LNG 기지에 27만 KL급 저장 탱크 3기를 세계 최초로 준공했고 당진 LNG 기지에는 27만 KL급 저장 탱크 4기를 2025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숫자로 한국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국은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며 LNG 저장 탱크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CNOOC는 부품을 96% 이상 중국 국산화에 1억 700만 위안의 비용을 절감했지만 여전히 한국, 독일 등에서 핵심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이 LNG 선박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전적으로 한국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러시아와의 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굳이 중국의 선박 건조를 맡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에게 거절당한 러시아만이 중국의 선박 생산을 부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기에 핵심 부품의 경우 한국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에게 공급받는 상황으로 언제든지 중국의 LNG 운반선 생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결정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을 따라잡으려던 중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한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 이목을 끌었습니다.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CNBC 방송에 출연해 가장 추천하는 종목을 묻자 테슬라보다 페라리라고 답하면서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를 자동차 최선호주로 꼽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페라리가 전 세계에 공급한 차량은 1만 3천여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50억 9,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7조 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페라리는 차량 한 대 가격이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는 페라리의 최대 장점으로 안정성을 꼽았습니다. 그는 페라리는 자동차 회사 중 수익가시성, 가격 결정력 등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이다. 희소성 있는 성능과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 등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페라리의 2024년 상각전 영업이익 대비 기업 가치는 22배로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높지만 에르메스 등 다른 럭셔리 브랜드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페라리 주가는 25.5%를 상회하며 고공행진 중인데요.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보다 페라리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테슬라의 돌풍이 무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쌓아온 페라리의 이름값 또한 그리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페라리라도 변화의 흐름에 너무 뒤처지면 일본처럼 과거의 영광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페라리는 오는 2026년까지 전체 라인업에서 내연기관의 비중을 40%로 줄이고 하이브리드 모델과 순수전기차 BEV 모델 비중을 각각 55%와 5%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지만 페라리의 첫 순수전기차는 2025년 출시 예정으로 확실히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보다 훨씬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페라리 경영진의 선택은 한국이었습니다. 페라리의 CEO 베네데토 비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충남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이었습니다. 곧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페라리는 페라리가 선보일 차세대 자동차 모델에 탑재할 OLED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라리는 현재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고 2025년까지 완전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방침인데 자신의 삼성 OLED를 처음으로 탑재하겠다는 겁니다. 최고급 슈퍼카의 대명사 페라리에 삼성의 OLED를 탑재한다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또한 페라리 경영진의 다음 행보 역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페라리 경영진은 오전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방문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더니 곧바로 오후에는 삼성 SDI 배터리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최고급 전기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페라리의 삼성 SDI의 배터리를 장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동차 전장 시장에서 OLED는 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스마트폰은 짧으면 1년 길어도 34년이면 교체 주기가 돌아오지만 자동차는 10년 이상으로 제품 수명이 훨씬 깁니다. 여기에 생명과 직결된 안전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면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휘도, 즉 밝기가 밝아야 하고 잔상 등 OLED 특유의 단점도 줄여야 합니다. 이런 기술력이 필요한 자동차 전장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명품 브랜드 페라리가 삼성의 OLED를 선택함에 따라 삼성 OLED 역시 명품이라는 이미지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원원 전략입니다. 저렴한 중국산으로 도배를 한 테슬라와 정반대로 초프리미엄 한국산으로 페라리의 브랜드 가치를 이어나가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이후 페라리 경영진은 SK온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SK온은 현재 페라리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 사업 논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페라리는 이미 작년 3월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SF90 스파이더에 SK온의 배터리를 낙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내연기관 슈퍼카 제조사 페라리가 선택한 전기차의 배터리는 한국산이었던 것입니다. SK온은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와 손잡고 한국 업계 최초로 유럽 배터리 시장 진출에 성공해 세계 최고 수준 배터리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페라리도 SK온의 배터리 제품을 선택했고 이에 SK온 최신 기술력이 집약된 NCM9 배터리를 페라리에 제공 중입니다. SK온의 이 배터리는 미국 현지에서 출시 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전기 픽업 트럭 포드 F150 라이트닝에 탑재되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SK온의 배터리 NCM9는 현존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며 CES 2022에서 2개의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딕터 넥텔 페라리 극동 중동 지역 총괄 지사장은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해 페라리는 전기차의 시대에도 특유의 공기역학적 설계와 디자인 등을 통해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를 극대화한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라리는 오는 6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페라리 모터쇼를 준비할 정도로 한국 시장을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명품 슈퍼카 페라리의 전기차 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전장에 SK온 또는 삼성 SDI 배터리까지 탑재돼 페라리 전기차는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소장으로 채워질 듯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내년부터 양산되는 BMW 세단에 OLED 패널을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페라리의 차세대 모델에 OLED 패널을 제공하게 되었는가 하면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부터 양산되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와 2021년식 캐딜락 세단의 OLED 패널을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5년 11조 원대로 성장할 전망인데요. 삼성과 LG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을 놓고도 경쟁 중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는 제품은 휘지 않는 OLED 패널로 다른 패널보다 두께가 얇고 무게도 가벼워 디자인 활용도가 높은 게 장점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메르세데스 벤츠와 캐딜락에 공급하는 OLED 패널은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 재질이라 구부릴 수 있고 운전자 시야에 맞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가장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곳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입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초프리미엄으로 무장한 페라리보다도 늦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근 들어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자존심을 죽이고 허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베 토시히로 혼다 사장은 서울 포스코 센터를 방문해 두 회사 간 전기차 사업에 대한 포괄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베 혼다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리사이클링, 자동차 강판 및 전기차용 부품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역량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 포스코는 이제 혼다가 할 수 없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강판과 전기차 부품까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전기차 협력을 위해 일본산 철강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암울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튬, 니켈, 흑연 등 2차 전지 소재 원료부터 전구체, 양극재와 음극재, 차세대 2차 전지용 소재까지 생산, 공급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혼다는 한국 기업들에게 자사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작년 8월 혼다가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고 무려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는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지금까지 부품에서부터 모든 것을 자국 브랜드와 협력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분야에서만큼은 이제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는 영영 주류 전기차 기업들을 따라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이처럼 관행을 깨고 한국 기업을 미베 토시히로 혼다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계약이 체결됐는데 공개된 합작법인의 지분 비율은 LG에너지솔루션 51%, 혼다 49%였습니다. 시장조사업체 EV볼륨스에 따르면 전 세계 친환경차 3대 가운데 1대는 한국 업체가 만든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LG로부터 벤츠의 전장 OLED를 공급받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칼레니우스 CEO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생태계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와 부품사들은 기술 측면에서도 글로벌 전기차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은 단순히 매력적인 판매 시장이 아닌 메르세데스 벤츠의 미래에 있어 필수 요소다. 통합 공급망 측면에서 한국은 벤츠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다. 자동차 산업에 상대적으로 늦게 뛰어든 한국 기업들에게 메르세데스 벤츠나 페라리는 한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회사들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자동차들마저 한국의 기술로 채워질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